그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는 이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의 그 영향이거든요. 네. AI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 어떤 한계요? 금융 공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모신 분은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최용식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뵙습니다. 네. 자, 소장님. 지금 경기가 세계적으로 지금 상당히 호황이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증시가 상당히 그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고,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근데 데이터로 보면은 경기 침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또 경기가 뭐 전부 그 지표들이 전부 50 미만인 유럽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의 현상을 좀 특이하게 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현재 이 글로벌 경제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세계 경제에서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나라는 거의 유일해요. 미국 하나예요. 미국은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3.1%까지 떨어졌고, 또 실업률도 3%대까지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또 지난해 성장률은 3%를 기록해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다우지수, S&P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 경제는 엄청 지금 잘 나가고 있죠.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시장만 이제 니케이 지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거의 근접해 있어요. 오늘 39,000을 넘었더라고요. 네. 그것만 보면 이제 일본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본은 지난해 3분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하지 않은 전형적인 금융 장세거든요. 네. 저거는 꺼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봐야 돼서. 또 영국도 마찬가지로 3분기, 4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고, 또 그 EU 전체적으로도 지금 성장률이 낮아요.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유럽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경기가 계속 부진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경기가 아주 안 좋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은 뭐 거의 지금 침체 늪에 빠져드는 것 같고, 어쩌면 중국은 일본보다 더 긴 장기간의 경기 부진을 겪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보일 정도로 지금 심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만 좋으니까 또 세상의 뉴스라는 게 미국 중심으로 이제 보도가 되고, 특히 경제 뉴스는 더 그렇잖아요. 네. 또 경제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제 미국만 보고, 투자 전문가들도 이제 투자를 미국에 많이 해뒀으니까 미국만 보고 이제 그 경기가 호황이라 그러는데, 실은 이제 미국의 호황이 사실은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의 바탕을 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멀리 못 가요. 이건 기껏 길어야 1년 이 정도 가거든요. 워런 버핏 같은 경우도 그 투자자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편익은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 경제도 사실은 위험해요. 미국이 지금 현재 그 경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거는 이제 고금리 강달러 정책의 그 영향이거든요. 네.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들이 미국으로 몰려갔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이제 금융 자본들이 고금리니까 강달러잖아요. 네, 강달러니까 이제 그 환차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국제 금융 자본들이 이제 미국으로 계속해서 빨려가니까 미국 내의 유동성 풍부해졌고, 풍부해진 유동성이 경제 활동을 활성화시켰고, 그렇게 해서 성장률도 높아지고, 주가 지수도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실업률 낮아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계속해서 안정적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세상에서 혼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국가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나라만 경제 호황을 누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어느 한 나라만 호황을 누리면 높이 올라갈수록 추락할 때 더 깊이 추락을 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미국 경제도 장차 머지않아서 경기가 후퇴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사실 그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이렇게 고금리가 오래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나서는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 신흥국들이 금융위기에 빠지는 일들이 종종 있었잖아요. 우리 IMF 때도 그 영향이었고요. 아, 그럼요. 근데 이번에는 조용히 넘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요 국가들 사이에서는 어쨌건 별다른 움직임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지금 미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 강달러 정책으로 다른 나라의 국내 저축, 다른 나라에 투자했던 금융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 말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자금이 조성이 되거나 아니면 유입이 돼야 이 현재의 호황 그리고 그 성장률 유지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말라가고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한계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고금리 강달러 정책은 반드시 부메랑이 돼서 그 나라에 타격을 줬던 게 역사적인 사례가 몇 번 있었어요. 1980년대 초, 또 2008년도, 9년도 이 경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이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반대 사례가 없으니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메랑을 맞는다는 것은 결국 다른 그 신흥국들, 다른 나라들이 어려워지면서 또 같이 어려워지는 이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요. 이번에 뭐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서 그 임상 사례로 외환위기, 뭐 우리 한국의 외환위기도 있습니다만은 중남미의 외환위기를 많이 언급하셨어요. 이게 이제 보통 거기 언급이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연계가 되는. 그럼요. 지금 이제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인 국가들은 미국으로 그 금융 자본들을 많이 뺏겼잖아요. 외환보유고가 거의 고갈 직전까지 간 나라들이 지금 30개국이 넘고 외환위기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이 10여 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40여 개국 이상이 지금 외환위기 늪에 빠져 있거나 외환위기를 맞을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그 나라들은 우리가 외환위기 때 겪어봤잖아요. 경기가 급속하게 하강을 하게 되거든요. 외환위기가 닥치면. 그래서 다른 나라들이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도 스스로 홀로 경제 호황을 누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반대 사례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요즘 그 뭐라 그럴까요? AI가 재작년 말서부터 이렇게 열풍이 불면서 챗GPT로 시작한 그리고 AI 반도체, 뭐 AI 이 산업 이것이 확 다가오면서 모든 세계의 돈과 이런 그 관심이 미국의 AI 회사들로 지금 쏠리는 것 같거든요. 이것들이 결국 또 미국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고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또 새로운 어떤 그 에너지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 정확하게 보셨는데, 근데 사실은 AI가 엄청 중요해요. 네. 저는 1980년대 말에 그때 AI 열풍이 한번 불었어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져놔서 제가 좀 그쪽 방면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AI가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한계요? 일단 AI는 학습시키는 데이터, 정보가 쓰레기면 나오는 것도 쓰레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질의 정보, 양질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야 그 결과물이 좋아요. 네. 이거는 사람이 AI가 못해요. 그렇고 정보를 지정해 주는 거요? 그럼요. 이제 거기에다가 그 이미 인간이 이룩한 업적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이 개발한 원리의 바탕을 두고 학습을 해요. 그러니까 인간이 앞으로 개발할 원리들 여기에 대해서는 AI가 거의 무능해요. 이런 한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그 경영학의 뭐 태두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있잖아요. 네. 그 양반이 유명한 명언을 남겨요. The most dangerous is to act with yesterday logic. 어제의 논리로 행동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이게 AI가 예를 들어서 AI로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99번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실수가 지금까지 99번 그 이익을 낸 걸 모두 다 잡아먹고도 손실로 귀결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약점이 있고 또 AI는 스스로
아주 중대한 약점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알파고 아시죠? 네네. 바둑 그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그 알파고를 프로도 아니고 아마추어 5단인 컴퓨터 전문가, AI 전문가가 그걸 100% 이겨낸 그걸 시연을 해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프로 기사들 중에서도 그 방법을 이용해서 그 알파고를 이겨내고 있어요. 바둑 AI가 그럴진데 다른 분야는 두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동차 산업이 처음 발달을 하기 시작했을 때, 네. 그 자동차 경주가 엄청 각광을 받았고, 자동차 회사들 사이에서 경주에서 어느 자동차 회사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폭등을 하기도 하고, 혹은 폭락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경주 차가 1등을 하면 그 회사의 품질이 최고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요. 네. 그래서 이제 AI 분야에서 이제 가장 앞서간다. 그럼 거기는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많은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 이제 그런 관심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AI를 더 발전시키기도 하지만 또 AI의 그 이제 약점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AI로 쏠리는 돈들이 어마어마하고 기대감이 크지만 이게 혹시 버블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고 버블은 맞는데 이 버블은 이제 시작이다. 더 크게 갈 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더 커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더 잘 나갈 수 있겠죠, 당분간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그 미국 주식시장이 이제, 저는 이제 거품이 많이 껴있다고 보는데, 이 거품이 2, 3개월 이내에 꺼진다고 가정했을 때는, AI 거품도 멀리 못 가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AI가 할 수 있는 그 일들, 역할에 대비해서 너무나 기대가 큰 버블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한계를 보시는 거군요. 이제 주식 시장에서도 어떤 모멘텀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상화폐가 각광을 받았을 때 미국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전기차가 각광받을 때 또 주식시장에 호황을 보이기도 했었고 그랬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AI 그 이슈로 지금 미국 주식시장이 잘 나오고 있어요.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것은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향이 큰데 이게 실적에 의해서 뒷받침을 받아야 돼요.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실적을 좋죠, 뒷받침하고 있기는 한데 그게 그 AI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해서인데 그러면 그 수요처에서 과연 실적을 낼 수 있느냐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 활용해서 돈을 버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기대감으로 막 시설은 갖추는데 AI 반도체를 사용하는 곳에서 그걸 이용해서 그 이익을 크게 이제 창출하게 되면 이거는 길게 가요. 근데 그쪽에서 창출을 못하게 되면 이제 이게 멀리 가지를 못해요. 이제 AI의 한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강 AI, 약 AI로 나누잖아요. 강 AI는 이제 사람과 같은 그 기능을 하는 이제 그 AI를 얘기하는데 이 강 AI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지 인식, 또 음성 인식, 문장 인식, 연산은 뭐 기본이니까 놔두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감각 인식 이런 것까지 모두를 한꺼번에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챗 GPT 같은 경우는 문장 인식과 음성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음성 인식 풀 알고리즘을 사용을 못 해요. 이 풀 알고리즘을 두 개를 결합을 시키면 최첨단 컴퓨터로도 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최소화시켜서 이 두 개를 결합을 시켜놓아서 이제 통합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이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미지 인식 알고리즘하고 이제 그 문장 인식 알고리즘하고 이제 합쳐놓은 것도 있고 또 이제 음성 인식하고 이미지 인식 합쳐놓은 알고리즘도 있는데 이게 모두 다 같이 작동을 시킬 수 있는 이 이미지 인식, 또 음성 인식, 문장 인식,
뭐 감각 인식은 아예 뭐 초보 단계도 못 갔으니까 빼고 연산 이런 것들을 그 하나의 알고리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직도 요원해요. 네. 그리고 컴퓨터도 지금 가장 첨단 컴퓨터도 이 중에서 3개만 그 통합된 알고리즘 못 돌려요. 그만큼 이 정보량이 많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AI가 갈 길이 많은데 제가 우려하는 그거예요. AI는 엄청 중요해요. 뭐 우리 인간이 앞으로 그 살아가는 한은 이게 영원히 중요할 텐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가 AI 빙하기를 4번을 겪었어요. 네. 세계대전 직후 80년대 초까지 겪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이상 겪은 거죠. 네. 그리고 80년대 초에도 잠시 각광을 받다가 이게 또 빙하기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알고리즘이 뒷받침을 못했어요. 물론 이제 컴퓨터 성능도 그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고 네. 또 80년대 말에도 빙하기가 한 번 또 와요. 그때는 이제 그 알고리즘이 뒷받침을 못했었는데 알파고가 나오면서 이제 다시 그 AI가 급부상을 했어요. 근데 지금처럼 전문가들이 AI의 한계를 외면하고 그 한 면만을 자꾸 강조하다 보면 나중에 성과가 그 기대만큼 적었을 경우에는 실망감이 더 커져요. 그렇죠. 그럼 빙하기가 와요. 그래서 저는 AI 전문가들한테 제발 당부하고 싶어요. AI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러니 제발 빙하기가 오지 않게 실망감 주지 마라. 너무 부풀리지 마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지금 그러면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은 뭐 그러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미국의 그렇게 호황이 또 세계의 자본이 몰리면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위기는 태동하고 있다. 그걸 이제 병리학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잖아요. 경제 병리학. 이 경제 병리학 쪽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 위기들이 만들어지는 건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위기는 평균적으로 10년을 주기로 반복해 왔어요. 길게는 20년 정도 안 온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복해 왔어요. 소위 자본주의 체제가 그 출범한 이후로 지금까지 이 금융위기가 안 터진 30년 이상 안 터진 사례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 왜 반복되는가 그 원리를 알면 이제 쉽게 경제 병약으로 금융위기를 예측할 수 있겠다. 그 원리만 알면 이제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는 재화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소비형 재화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이제 재산형 재화가 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근데 이 두 가지 재화는 소비 패턴이 달라요. 네. 일반 소비형 재화는 현재 소득으로 소비를 해요. 근데 재산형 재화는 최소한도 5, 6년은 저축을 축적을 해야 이게 수요가 일어나요. 그동안에는 가격이 못 올라요. 네. 수요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수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동안 가격 못 올랐으니까 다른 물가는 많이 올랐으니까 가격 상승 속도가 엄청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해요. 네. 가격이 빠르게 오르게 되면 2, 3년 더 저축해야 할 사람들이 2, 3년 더 저축해봐야 이 가격 상승을 못 따라가니까 큰 빚을 내서라도 현재 수요에 가담을 해요. 이 얘기는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미래 수요가 현재 수요로 넘어와서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광기가 벌어지는 거죠. 이 투기 열풍이 오는 거죠. 네, 투기.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해요. 인플레이션. 평균적으로 5배, 6배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폭등을 하는데 그 폭등한 가격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미래 수요가 이미 현재로 넘어왔잖아요. 큰 빚을 내서 그 수요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는 2, 3년 뒤에 일어날 수요거든요. 네. 이미 그게 이제 현재로 넘어왔으니까 조만간 수요가 사라진 때가 닥쳐요. 그러면 큰 빚을 내서
그 구매했던 사람들, 재산형 지하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뭐 보통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럼요. 패닉에 빠지게 되면 가격은 더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해요. 그럼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은 통화의 기본적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거래 수단으로서의 기능, 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준 통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실제로 그러잖아요. 이제 부동산 경기가 호황일 때는 부동산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쓰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통화의 기능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도 줄고 가격이 줄게 되면 경제 전체 내에서 유동성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이제 그 전환이 돼요. 그래서 유동성이 수축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신용 창조 원리의 역과정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신용 승수배만큼 통화량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붕괴가 와요. 네. 이게 소위 말해서 금융공황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공황은 반복될 수밖에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이게 10년 만에 찾아오는 부를 창출할 기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지표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는 그럼 꼭 뭐 1년에서 뭐 1년 전후로 해서 뭐 위기가 온다 뭐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많이들 하잖아요. 이런 게 다 거기 연관이 되는 건가요? 그럼요. 지금 제가 미국 시장을 좀 장차 어렵겠다 이렇게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면 지금 미국은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역전돼 있어요. 지금 장기금리가 더 높은 게 정상인데 네. 단기금리가 더 높아요. 그리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역전돼 있어요. 기준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높아요. 이거 정상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장차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 심리가 반영돼 있어요. 네, 그렇죠. 만약에 연준이 조만간 기준금리를 낮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면 시장금리가 기준금리보다 더 높아질 거예요. 네. 그리고 단기금리보다 장기금리가 더 높아질 거예요. 그 상황이 닥치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모두 다 보유하고 있는 국채, MBS 이거는 현금 보유 비율로도 인정이 되고 자기 자본 비율로도 인정이 돼요. 네.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 가격들이 폭락을 해요. 이런 관련 파생금융 상품들은 레버리지가 20배니까 더 크게 폭락을 해요. 그러면 미국 금융기관 중에서 어느 곳 하나는 경영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되고 그러다 보면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져요. 이게 전 금융기관으로 전염될 수가 있어요. 이게 작년 초였나요? SVB 사태가 비슷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연준과 재무부가 딱 나서가지고 국채의 가격을 보존해주는 그 정책을 썼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탁 막았는데 위기를. 그런 일이 발생이 됐을 때 또 그런 조치로 또 막을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도요, 그 병에 걸리잖아요. 그럼 가벼운 증상일 경우에는 이제 감기처럼 이거는 가벼운 처방, 네. 대증요법으로 치료해낼 수 있어요. 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열제 먹이고 뭐 이런 그러니까 간접적인 처방으로 낫게 하잖아요. 네. 근데 중병일 경우에는 대증요법만 계속 쓰게 되면 이게 그 중병이 더 악화되거나 만성 질환으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굉장히 곤란한 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라고 저는 내리지도 못하고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그럼요. 만약에 기준금리를 내려봐요. 지금 모두 다 기준금리를 내리기를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계도 그렇지, 또 주식시장 관계자도 그렇지, 부동산 시장 관계자도 그렇지, 금융기관도 그렇지, 제발 좀 내려달라고 사방에서 아우성을 치는데 연준은 딴소리 하잖아요. 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1%로 떨어지니까 근원 물가가 문제야. 이 엉뚱한 이제 그 변수들을 들고 나와서 기준금리를 단기적으로는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 뉘앙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의미하냐면요.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그 즉시 달러는 약세로 돌아서요. 네. 달러가 약세로 돌아서게 되면 미국에 투자된 국제금융자본들은 환차선을 입어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을 떠나게 돼요. 그럼 국제금융자본들이 미국을 떠나게 되면 미국 내 유동성이 수축이 돼요. 네. 유동성 수축은 신용 파괴효제를 작동을 시켜요. 네. 그러면 신용 승수배만큼 유동성을 축소시키는 압력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금융위는 거의 즉각적으로 진행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해서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나? 이것도 사실 힘들어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장차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역전이 되게 되면 미국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MBS 가격이 폭락을 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금융위기가 이때는 비교적 서서히 진행을 하지만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급전직하로 그럼요. 터진다. 네. 이게 바로 지금 이번에 40년 만에 이 경제병리학이라는 책을 완성하셨다고 했는데 이 병리학을 설명하는 금융위기가 일어나는 그 과정, 단계가 바로 말씀하신 이런 거로 그럼요.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